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에요. 남편과 함께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죠. 원래는 시아버지 가게였는데 최근에 물려받았어요. 사실 6년 전만 해도 이런 평온한 일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고도 제정신으로 살아남았나 싶어요. 특히 시누이 때문에 겪은 일들은 정말 누가 들어도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죠. 저는 10년 전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조그만 족발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그냥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뉴 구성을 좀 바꿔봤어요. 가격대도 손을 받고 홀 테이블 세팅도 싹 바꿨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네가 오고 나서 가게가 완전 대박 났어. 에이 어머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족발 맛을 이제 손님들이 알게 된 거죠. 운이 뭔 운이야. 다 네 덕분이지. 네가 진짜 복덩이다 복덩이. 매출이 석 달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주말엔 예약을 안 받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내면서 더 바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문제였어요. 시아버지가 하루 15시간씩 일하시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까지 가게로 나오셔서 고군분투하셨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 나가서 도와드릴까? 회사는? 그래도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뭔 소용이야. 월급도 한 달씩 밀리는데 지난달 월급도 아직 못 받았잖아. 이번 달도 벌써 20일인데 소식도 없고. 그래도. 솔직히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수입도 더 나을 것 같아. 무엇보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어제는 허리 때문에 병원도 다녀오셨대. 남편 회사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중소기업인데 자꾸 월급이 밀렸죠.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와 상의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족발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어요. 주말엔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난리였으니까요. 테이블 회전율이 하루에 10번은 넘었죠. 저녁 8시가 되면 족발이 동나서 손님을 돌려보내야 했어요. 6개월 뒤엔 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 그만둘게. 가게 나가서 같이 일하자. 정말? 괜찮겠어. 당신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어때? 가족 사업인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솔직히 나도 매일 야근하느라 죽겠어. 그래도 경력 아깝지 않아? 경력보다 건강이 먼저야. 아버님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 족발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지옥문이 열리는 시작일 줄은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편보다 4살 어린데 그냥 백수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백수, 그 이전에도 백수, 평생 돈은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자퇴했다는데 이유가 가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였대요. 시아버지는 시누이만 보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죠. 아,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내 동생 학교 다닐 때도 문제가 많았어. 학교 폭력에 담배에 하도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차 타이어에 못 박아놓고 정확당했었어. 헐, 진짜? 그것도 남자친구랑 같이. 그 남자친구도 별로였어. 나중에 사규죄로 감옥 갔다더라. 그래도 이제는 좀 철이 들었겠지? 글쎄, 아직 멀었어. 작년에도 엄마 카드 훔쳐서 명품백 사다가 들켰잖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때였죠.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신우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엄마, 나 용돈 좀 줘. 진짜 급해. 너 무슨 돈이니? 며칠 전에 10만 원 줬잖아. 아니 그게 오늘 강남 클럽 가기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해. 테이블값만 해도 30만 원은 필요한데. 30만 원? 미쳤니? 엄마 제발. 다음 달에 진짜 취업할 거야. 이번엔 진짜라니까. 남편이 폭발했어요. 야, 너 지금 몇 살이야? 37이 무슨 용돈이야? 집에서 그만 놀고 나가서 돈 벌어. 내 친구들 동생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취업이 그렇게 쉬워?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달에도 면접 봤었어. 면접? 어디? 설마 그 편의점 알바? 그게 어때서?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떨어진 거야, 붙은 거야? 거기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내 매력을 못 알아본 거지. 매력? 매일 클럽 다니는 게 매력이냐? 그렇게 놀 시간 있으면 여기라도 나와서 일 좀 도와.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일하라고? 내가 왜? 나 족발 냄새 싫어. 냄새나고 더러운데 내 피부 다 상한다고.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뭐? 아, 더럽다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너 먹여 살리는데 이 가게가 더럽다고? 아빠,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당장 나가. 클럽이고 뭐고 정신 차릴 때까지 얼굴도 보이지 마. 신우이는 막 화를 내면서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저보다 1살 많은 37살이었는데요. 철이 들려면 아직 한참 멀어 보였어요. 아니 영원히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뒤 신우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네가? 누구랑? 엄마, 나 사실 몇 달째 만나는 사람 있었어. 진지하게. 정말? 어떤 사람인데? 삼성전자 협력사 다니는 사람인데 벌써 과장이야. 나이는 42이고. 상대방은 놀랍게도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중견기업 과장, 연봉 6천, 준수한 외모까지요. 키도 180이 넘고 안경 쓴 모습이 꽤 지적으로 보였죠. 시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신우이가 자리를 잡는구나 싶으셨겠죠. 상견례 날 예비 시매부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매부 어머님이 신우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늦게 결혼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이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아드님과 연결되어서. 결혼식은 무난하게 치러졌어요. 강남 웨딩홀에서 하객도 700명이나 왔고 신우이도 평생 처음으로 얌전하게 행동했죠. 웨딩드레스가 300만 원짜리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우리 부부가 시매부와 식사를 했는데요. 시매부가 술을 마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주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매제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서영이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려고 바로 결혼했는데 그런데요?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만에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도 안 갔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 진료 기록 확인해 봤는데 산부인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임신했다면 보통 가지 않나요? 그리고 유산했다면서 안 갔다더라고요. 집에서만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야? 처음엔 그냥 충격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 그럼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 클럽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임신 테스트기 2줄 보여주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때 신우이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어? 뭐 하긴,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털어놓고 있어. 무슨 소리야? 또 술 먹고 헛소리해? 임신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병원 기록도 없잖아. 네가 가짜 테스트기로 나 속인 거잖아. 중고나라에서 샀겠지, 그렇지? 아니, 나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을 못 갔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나 진짜 상처받았어. 신우이가 눈물까지 짜내더라고요. 연기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거짓말 그만해. 처음부터 임신 아니었잖아. 오빠, 이 사람 좀 말려줘. 나 진짜 아기 잃어서 힘든데 왜 이러는 거야? 나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야, 너 정말? 오빠까지 왜 그래?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당신 취했어. 그리고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러더니 신우이는 심해부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놔, 나 안 속아. 이혼할 거야. 내가 바보로 보여? 이혼? 그래, 해봐. 근데 그날 클럽 화장실에서 네가 먼저 껴안고 뭐라고 속삭였는지 기억나?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거야라고 했잖아. 네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과장님이 클럽에서 어떻게 노는지, 임신시켜놓고 어떻게 한 여자 인생을 망치고 버렸는지도. 뭐? 이 나쁜 년이? 심해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신우이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죠. 나쁜 년? 오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년이래. 아기 잃고 힘든 사람한테. 오빠가 뭐라고 좀 해봐. 야, 그만해.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쳐다보게 놔둬. 다들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신우이가 갑자기 애처로운 목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손등으로 눈물까지 닦으면서요. 그 연기력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지더니 둘 다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갔죠. 아, 내 동생 진짜 저거 타고난 거야. 저러는 건 가르쳐도 따라도 못해. 서방님 불쌍하다. 저게 사실이면 완전 당한 거잖아. 그러게. 근데 매제도 클럽에서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약점을 잡힌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골치 아파지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신우이의 그 뻔뻔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었죠. 원래 현실은 더 막장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눈 화장이 다 번진 채로 엉엉 울면서요. 캐리어 가방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어머, 서영아,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엄마, 엄마, 뭔 일이야? 부부싸움 했어? 아빠, 나. 처음엔 저도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요. 신혼부부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홧김에 집 나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차라도 마시면서 진정해요, 아가씨. 새언니, 고마워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냥 흐느끼기만 하더라고요. 답답한 남편이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 일로 또 싸운 건가 하고요. 부부싸움 했으면 일단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하려던 거죠. 여보세요? 매제 나야. 서영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뭐라고?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미쳤냐? 진짜 미쳤어? 그러더니 신우이에게 달려가려고 했어요. 때리려는 것 같아서 제가 급히 막았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것이 얘가 바람 폈대. 그것도. 뭐? 바람? 시부모님도 충격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죠. 아니, 그게 무슨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진정하시고요. 혈압 오르시면 안 돼요. 신우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 너 누구랑 바람난 거야? 대체 누구야?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심해부의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뭐? 서방님 동생이랑? 그래, 매제 남동생이랑 바람났대. 이런 미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어요. 신우이가 바람 피우다 들킨 장소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러니까 매제 아버지 생신날이었대. 제가 시댁에서 하루 자고 왔는데 그래서 새벽에 매제 동생이랑 방에서 그걸 하다가 매제가 직접 봤대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자는 새벽에 몰래 만났다가 들킨 거예요. 간도 크죠? 세상에 시댁에서 자기 남편 남동생이랑 몸을 나눈 겁니다. 심해부 아버지 생신날 시댁에서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이었어요. 저는 정말 비명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돈댁에서 그런 짓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너가 사람이냐 개냐? 어떻게 네 시댁에서 그것도 남편 동생이랑? 신우이가 엉엉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잘생겨서 눈길이 갔어. 나보다 6살 어린데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게 지금 핑계라고 뚫린 주둥이에서 나와? 몰라. 나도 모르게 술도 마셨고 분위기가. 신우이는 그 즉시 심해부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죠. 사돈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요. 넌 정말 사람이 아니다. 개야 개. 아빠, 어떻게 딸한테 개래? 그럼 아빠도 개... 시끄러워. 아이고. 내가 사돈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정말 미안해서 내가 죽어버릴 것 같다.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 1년도 안 돼서 초고속 이혼을 당했어요. 그것도 막장 불륜으로요. 위자료는? 2천만 원 물어주기로 했어. 2천만 원이요? 돈은 있어요? 없어. 엄마, 아빠, 제발 도와줘. 시부모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한 푼도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해. 결국 신우이는 무일푼으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로요. 오빠,
제발 며칠만 재워줘. 뭐? 우리 집에? 미쳤냐? 잘 곳 없으면 너 잘하는 거 해. 클럽 가서 자. 클럽은 무슨 돈으로 가? 나 어디로 가? 어? 나 진짜 갈 데 없어. 내가 알 바냐?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 얼굴이 며칠 만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가씨는 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시누이에게 월세방을 구해주셨어요. 보증금 300에 월 50짜리 원룸이었죠.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줄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 고마워. 앞으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난 이제 너 몰라. 그렇게 시누이는 혼자 살게 되었어요. 37살에 이혼녀가 되어서요. 시누이는 이혼 후 시어머니가 구해준 원룸에서 완전 막장으로 살았어요. 일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죠. 시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온갖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서진아, 서영이가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하루에 5만 원씩 쓴다더라. 내가 2년을 어떻게 해야 하니? 응? 헐, 그 돈은 어디서 나요? 내가 안 주니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 훔쳐가더라고. 그래서 집 비번도 바꿨어. 내가 진짜 얘를 신고해서 감옥에 넣어야 하는지. 아이고, 집에 몰래 들어와서요? 그래, 우리 없을 때 와서 돈 훔쳐가고 냉장고도 싹 털어가고. 시누이는 돈이 없으면 시부모님을 괴롭혔어요. 엄마, 이혼당한 딸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네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나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치킨이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시어머니 지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족발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손님들 불편하게요.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딱 50만 원만. 50만 원?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클럽 가야 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미쳤냐? 이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클럽? 웃기지 마. 50만 원 있으면 그거 내가 기부해버리고 말지. 너한테? 안 주지. 돈을 안 주니까 집에서 TV만 보고 라면만 먹으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갔는데 20kg는 찐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완전 달덩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장 가게 나와서 일해. 안 그러면 그 원룸 보증금도 다 빼버린다. 아빠, 내가 족발집에서 뭘 해? 뭘 하긴 일하는 거지. 네가 선택해. 원룸 보증금 다 빼버리고 너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 훔쳐간 거 다 고소해서 교도소 갈래? 아니면 나와서 일할래? 어쩔 수 없이 시누이는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일은 제대로 안 했어요. 야, 홀 좀 치워. 아,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고. 계속 창고 뒤에 가서 담배만 피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게 막걸리를 몰래 마시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완전 취해서 손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저씨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 여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가관인 건 젊은 남자 손님이 오면 작업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직원인데. 아, 저 결혼했어요. 유부남이 어때서요? 친구하면 되죠. 결국 시아버지가 대노하셨어요. 당장 나가. 너, 내 가게 출입 금지야. 아빠, 나 일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월급은? 일을 해야 일이라고 하지. 월급?
네가 한 게 뭔데 월급이야? 신우이는 가게에서 잘려서 좋다는 듯이 웃었어요. 다시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셨죠. 한 달 안에 다른 일자리 구해. 못 구하면 원룸에서 나가고 교도소 가. 아빠는 왜 나만 미워해? 정신 좀 차리라고. 신우이는 또 자기만 미워한다고 울고 지랄하고 난리를 쳤어요. 37살이 저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준 시아버지. 하지만 사고를 안 칠 신우이가 아니죠.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서영이가 사라졌어. 네? 사라졌다니요? 네 시아버지 카드도 없어졌어. 혹시 서영이한테 연락 왔어? 신우이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였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몰디브 리조트 예약이요. 몰디브. 한 달짜리 호텔 예약에 항공권까지 2천만 원 결제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밤에 시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도둑처럼요. 집 비상키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로 문을 열고요. 이 완전 도둑이야. 내가 이번에 이 녀석 고소한다. 아주 콩밥을 먹일 거야. 더 치밀한 건 시아버지 핸드폰까지 조작했다는 거예요. 결제 문자가 왜 안 왔지 싶었는데 다 지워놨네. 인연이 내 핸드폰까지 만진 거야. 계획 범죄네요, 이건. 그래서 신우이가 출국하고 나서야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미 몰디브행 비행기를 탄 뒤였습니다. 한 달 뒤 신우이가 돌아왔어요. 완전 까맣게 타서 돌아왔더라고요. 신우이는 공항에서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이 도둑년아! 짝! 시아버지가 신우이 뺨을 때렸어요. 공항 한복판에서요. 아버님, 고정하세요. 아빠, 사람들 다 봐. 봐라, 다 보라고 해. 딸이 지압이 돈 훔쳐서 여행을 가? 시아버지가 신우이 팔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나도 내 딸 잘못 키운 죄가 있다 생각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번에 너 고소할 거야. 절도죄로. 아빠, 진짜로? 나 아빠 딸이야, 친딸. 딸, 누가 내 딸이야? 도둑이지? 결국 신우이는 경찰서 앞에서 시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아빠, 제발 갚을게. 진짜 갚을게. 1년만 시간 줘. 뭘로 갚아 일도 안 하면서. 일할게. 진짜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제발. 시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했어요. 좋아, 딱 1년이다. 1년 안에 2천만 원 못 갚으면 그때는 진짜 고소한다. 각서 써. 알았어. 꼭 갚을게. 각서도 쓸게. 남편과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했죠. 저게 과연 지켜질까 하고요. 불안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우이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2천만 원 갚으려면 일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처음 몇 달은 얌전히 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안심하셨죠. 서영이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 매일 출근한대.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신우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새언니,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요? 갑자기 왜요? 그게 너무 급해요. 제발 좀 도와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데요?
신우이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사실 제가 회사 돈을 좀 썼어요. 뭐? 회사 돈? 오빠? 왜 오빠가 이 전화를 받아? 야, 너 미쳤냐? 이젠 하다 회사 공금을 손댔다고? 알고 보니 격리로 일하면서 회사 통장에 손을 댄 거예요. 1,000만 원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아가씨, 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거예요? 그냥 생활비도 쓰고 옷도 좀 사고. 옷? 회사 돈으로 옷을 샀다고? 하, 너 진짜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지? 더 기가 막힌 건 들킨 이유였어요. 사장님이 다 알아서 내일까지 안 채워놓으면 고소한대. 나 어떡해. 당연히 고소하지. 사장님이 진짜 천사다. 돈 내놓으라고 시간을 준 거 보면 야, 너 그거 횡령이야. 알아? 범죄라고. 오빠, 제발. 나 전과자 되면 어떡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오빠, 이번에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죽어. 누가 회사 돈 훔치래? 다음 날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신우이가 결국 시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렸거든요. 가라, 감옥. 가는 김에 아빠 돈 훔친 것도 같이 묶어서 가. 아빠! 거기서 정신 차려. 못 차려도 할 수 없고. 신우이는 저희에게 변호사비라도 빌려달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 신우이는 법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횡령한 1,000만 원 추징 명령까지요. 새언니, 1,000만 원만 빌려줘요. 저 추징금 못 내면 노역장 가야 돼요. 아버님이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어떻게 가족이 이래요? 신우이는 대출도 이미 한도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죠. 그래도 이래서 갚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클럽에서 남자를 꼬셔서 돈을 뜯으며 살았어요. 하루살이처럼요. 결국 추징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갔습니다. 100일 동안요. 자업자득이지. 정신을 언제 차릴지. 못 차려겐. 교도소에서 나온 신우이는 우리를 원망했어요. 돈을 안 줬다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를 계속 탓했죠. 자기가 횡령한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이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결심을 하셨어요. 신우이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요. 시어머니도 동의하셨고 두 분 다 전화번호를 바꾸셨죠. 신우이가 집에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신우이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후에도 계속 사고만 쳤죠. 클럽에서 유부남 꼬시기, 사기 대출, 무전 취식. 38살 전과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막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신우이를 완전히 손절했어요. 이제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이쯤 건강을 위해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새벽 수영을 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피식 웃더라고요. 하, 진짜. 별 미친년이 다 있네. 왜? 뭔데? 이것 봐, 이 문자. 남편이 보여준 문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오늘 수영장에서 봤는데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특히 팔 근육이 제 스타일이에요. 저도 제 몸매 자신 있거든요. 단둘이 있을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은 어때요? 제가 와인 사들고 갈게요. 대놓고 유혹하는 문자였죠. 밤 11시에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정상이에요? 뭐야 이거? 누구야? 어떻게 생긴 여자야? 수영장에 다니는 회원인데 30대 후반쯤 되는 여자야.
파마머리에 키가 좀 작고. 예뻐? 예쁘긴 뭐가 예뻐. 그냥 평범해. 유부남인 거 알아? 당연히 알지. 내가 결혼 반지도 끼고 있고 아내 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너랑 제주도 여행 간 얘기도 했어. 저는 열이 확 올랐어요. 당장 그년 찾아가자. 내가 한마디 해줄게. 아유, 그냥 무시하자. 신경 쓸 가치도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쎄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다음 날 저도 그 수영장에 등록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고요. 남편과 다른 시간대, 다른 라인에서 수영했죠. 며칠 뒤 드디어 그 여자를 목격했어요. 염색한 파마머리에 핑크색 수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남편 근처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며 말을 걸었죠. 가슴을 일부러 내밀면서요. 오빠, 자세 좀 봐주세요. 제가 저병이 잘 안 돼서 팔 동작이 어려워요. 아, 저는 잘 몰라요. 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오빠가 더 잘하시는데 제발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남편이 계속 피하는데도 들러붙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다가갔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세요? 이 사람 아내예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왜 계속 들러붙어요?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도망가듯 가버렸어요. 여보, 여기 웬일이야? 웬일이긴 저 여자 때문에 나도 등록한 거야. 아니 뭐?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저런 년들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집에 있어? 그 뒤로 그 여자는 수영장에 안 나타났어요. 쪽팔려서 못 나오겠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불안한 예감은 항상 맞는 법이죠. 수영장 사건이 있고 한 달 뒤였어요. 저는 차를 타고 동네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죠. 신호 대기하면서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영장에 그 여자였죠. 근데 옆에 또 다른 익숙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우이였습니다. 둘이 팔짱을 끼고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웃으며 수다를 떨면서요. 저는 차를 급히 주차하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 게 보였죠. 참을 수가 없어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뭐야 이게? 새언니! 어머!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도망가려 했어요. 제가 팔을 잡았죠. 어디 가요? 우리 아가씨랑 무슨 사이예요? 저는 그냥... 새언니, 왜 그러세요? 그건...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있었죠. 둘이 뭔 짓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무슨 짓이요? 새언니 지금 무슨 말을... 저는 이만... 그 여자가 황급히 일어나서 뛰쳐나갔어요. 신우이도 따라 나가려고 했죠. 아가씨, 거기 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미안해요, 언니. 저는 바로 신우이 목덜미를 잡았어요. 어딜 가요?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당장 말해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어디서 알게 된 건데요? 클럽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냥 지인이야, 지인. 신우이가 계속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죠. 저 여자가 상훈 씨한테 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는데? 뭐 했는데요?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유혹했어요. 몸매 보여주고 싶다고 문자까지 보내고. 신우이가 놀라는 척을 하더라고요. 연기가 너무 티가 났어요. 진짜요? 와, 대박. 그런 여자였어? 너 알고 있었지?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제가 알아요? 그나저나, 와, 진짜 실망이다.
그런 나쁜 여자인 줄 몰랐네. 새언니, 내가 바로 손절할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손절? 아가씨가요? 당연하죠. 남의 가정 파괴하려는 여자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나도 양심이 있지. 심지어 우리 오빠한테. 양심이라는 단어가 신우이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신우이의 과한 연기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신우이가 시킨 거다. 분명히 뒤에서 조종한 거다라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손절은 신우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우이를 손절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남편한테 문자 보냈을 때 번호를 제가 따로 저장해뒀거든요. 전화를 받은 여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세요? 저 상훈 씨 아내예요. 오늘 봤죠? 아, 네. 목소리만 들어도 당황한 게 느껴졌죠. 오늘 낮에 카페에서 우리 신우이랑 같이 있는 거 봤잖아요. 네. 신우이랑 정확히 무슨 사이예요? 그리고 왜 내 남편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게 그냥... 더듬거리는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솔직히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성희롱으로. 그리고 당신 가족 찾아가서 다 얘기할 거고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솔직히 말해요. 그 여자가 한숨을 쉬더니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서영 언니가 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아가씨가요? 언니 남편분을 꼬시는데 성공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친오빠를 팔아먹으려고 한 거였죠. 1,000만 원? 그래서 당신이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돈이 급해서. 정말 죄송해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신우이에게 연락했어요. 통화 녹음을 켜놓고요. 새언니? 무슨 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 수영장 여자가 다 불었어. 네가 시킨 거라고. 신우이가 처음엔 발뺌했어요. 뭔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1,000만 원 준다고 했다며. 어떻게 친오빠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시켰다. 그런데 어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오빠 인생 망치려고? 망치긴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한 거야. 불륜 증거 잡아서 너한테 보여주고 중지해주는 척하면서. 정말 악마 같은 계획이었어요. 너 정말 인간이냐? 인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가족이면 뭐해? 도와주지도 않는데. 저는 두 통화를 모두 녹음해뒀어요. 남편한테 들려줬죠. 남편이 녹음 파일을 듣고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이젠 끝이야. 아니다. 원래 끝이었지. 이제 한서영 걔 내 동생도 아니야. 완전히 남남으로 살 거야. 시부모님한테도 말할 거야? 당연하지. 이거 정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거야. 그날부로 남편은 신우이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모든 연락을 차단했죠. 하지만 신우이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류사에 남을 개막장이 이제 시작이었죠. 신우이와 연을 끊고 1년이 지났어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잊을만 하면 오는 연락에 짜증이 났습니다. 오빠, 나야. 제발 좀 도와줘. 누구세요? 오빠, 제발. 나 진짜 죽어. 연락하지 말랬잖아. 진짜 급해서 그래. 돈 좀 빌려줘. 또 돈이었어요. 이번엔 뭔가 싶어서 물어봤죠.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고소당했어. 고소? 얼마나 빌렸는데? 800만 원. 알고 보니 친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렸대요. 부모님 병원비라고 속이고 받았는데 클럽에서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법정 가면 진짜 큰일 나. 집행유예 중이라 실형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끊는다. 오빠, 제발 이번만 도와줘. 마지막이야. 신우이가 이전 횡령건으로 집행유예 중이라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죠. 오빠, 새언니, 제발 문 좀 열어줘. 죽을 것 같아.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러면 내가 진짜 감옥 가.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네가 선택한 거잖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한참을 문 앞에서 울고 소리 지르다가 갔죠. 나쁜 놈들. 가족이 이래? 내가 감옥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 좋아. 내가 아주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주받을 거야. 신우이는 욕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이번에 진짜 감옥 가겠네. 그래도 싸지. 집행유예 중에 또 사기라니. 며칠 뒤 신우이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절대 용서 안 해.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어요. 신우이 인생을 망친 건 신우이 스스로이니까요. 다음날 족발집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감기 몸살이 너무 심했죠. 여보, 오늘 그냥 쉬어. 내가 혼자 가서 준비할게. 고마워.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나중에 갈게. 아니야. 오늘은 하루 푹 쉬어. 새벽 4시 남편이 혼자 족발집으로 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이 나가고 1시간쯤 더 누워 있었어요.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늦게라도 가기로 했죠. 새벽 시간이라 아직 해도 뜨지 않아서 어둑어둑했어요. 골목길도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새벽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족발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어요. 가게 쇠문까지 닫혀 있었거든요. 평소와 너무 달랐죠. 우리 족발집은 유리문 앞에 쇠문도 있어요. 평소 장사할 때는 쇠문은 열어두고 유리문만 닫아두죠. 그런데 그날은 쇠문까지 다 닫혀 있었어요. 분명 남편이 출근했는데 왜 닫혀 있지? 그 의문도 잠시 가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문을 두드리는 쿵쿵 소리도 났어요. 세 분이 필사적으로 문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당장 쇠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가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너무 이상했어요. 안쪽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었어요. 바깥에서 잠근 거였죠. 그것도 일반적인 문 잠금 장치가 아니었어요. 문 손잡이에 자전거 체인이 꽁꽁 감겨 있었어요. 2개의 손잡이를 팔자로 여러 번 감아놨더라고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죠. 안에서는 절대 못 열고 나오게 밖에서 막아둔 거였죠. 그때 문틈으로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죠. 불이다. 여보, 잠깐만, 지금 열어줄게. 저는 급하게 문을 열려고 했어요. 손으로 체인을 잡아당겨도 봤지만 소용없었죠. 너무 단단히 감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문 쪽으로 왔어요. 여보, 서진아, 빨리. 연기가 너무 많아. 서진아, 제발 빨리 문 좀 열어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열게요. 저는 급하게 가게에서 50m쯤 떨어진 철물점으로 달려갔어요. 당연히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벽돌 크기의 묵직한 돌이었죠. 두 손으로 들어올려서 철물점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깨진 유리 사이로 기어 들어갔어요. 깨진 유리의 팔이랑 다리가 막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아픈 것도 못 느꼈죠. 가족들이 위험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절단기를 찾았어요. 다행히 입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절단기를 들고 다시 족발집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100m도 안 되는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절단기로 체인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쇠를 자르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체인이 끊어지는 순간 문이 확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콜록거리며 달려나왔죠. 세 분 모두 얼굴에 그을음이 새카맸어요. 여보, 고마워.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서진아, 고맙다. 네가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불났어요. 사람들이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5분도 안 돼서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재빨리 불을 껐죠. 다행히 가게가 전소되기 전이었습니다. 경찰도 왔어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말했죠. 이건 명백한 방화이고 살인미수로 봐야 해요. 살인미수요? 네, 문을 밖에서 체인으로 잠그고 불을 질렀다는 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이거 계획적 범죄입니다. 경찰이 체인과 자물쇠를 증거물 봉투에 넣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뤘죠. 주변 CCTV 다 확인하겠습니다. 범인 꼭 잡을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입원했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네요. 저도 팔상처를 치료받았어요. 유리에 베인 곳이 생각보다 깊었죠. 병원에서 8바늘이나 꿰맸어요. 마취 주사가 더 아팠지만요.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고요. 형사님 목소리가 무거웠죠. 퇴원한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그런데 범인을 확인하는 순간 저희는 경악했죠. 신우이였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었대요. 새벽 3시 반경 검은 후드티를 입고 체인을 들고 가게로 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창고 쪽 환풍구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까지요.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이 돈을 안 준 것에 대한 앙심이었대요. 자기 친구 사기건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게 원인이었죠. 평소 남편과 시부모님은 식당 일을 하시기 전에 위생복으로 모두 갈아입으세요. 위생 모자도 쓰시고요. 그래서 창고 한켠에 평상복과 짐을 보관하시는데 그때 가방과 핸드폰도 모두 캐비넷에 넣어두죠. 위생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시아버지가 가게 운영하시면서 지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걸 시누이가 알고 남편과 시부모님 몰래 창고문도 잠가둬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못한 겁니다. 두꺼비 집도 내려버려서 가게 전화도 이용할 수 없었고요.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음을 먹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오빠와 부모를 죽이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시누이는 바로 구속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죠. 면회를 갔을 때 시누이는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쳐서 한순간 실수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판사에게 엄벌 탄원서를 내겠다고 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보러 가지도 않으셨어요. 보기도 싫다고 딸이 아니라고 하셨죠.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구형한 건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미수는 가중 처벌된다고 했죠. 시누이에게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어요. 3명을 죽이려 한 중범죄였죠. 결과는 징역 12년이었어요. 재판장이 형을 선고할 때 시누이는 법정에서 오열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는 시누이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고 편지도 받지 않기로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죠. 이 사건으로 시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 상처받으셨죠. 결국 족발집 운영을 그만두고 은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 가게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매일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뵀어요. 위로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도 도와드렸죠. 두 분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전 시부모님이 족발집을 남편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죠. 가게는 완전히 리모델링 했어요. 벽지부터 바닥, 테이블까지 싹 바꿨죠. 창고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요. 리모델링 비용만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앞으로 9년은 더 있어야 하죠.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시누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